자, 안녕하십니까. 5월달, 또 5월달이 아니거든요. 5월달부터 7월 초까지 아마 강의가 교과교육론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휴강을 좀 하도록, 제가 피치 못할 아마 그 공고가 나갔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좀 그렇고, 다음에 세 번째 좀 못한 건 보충을 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요. 하고, 보충 자료라고 제가 드렸던 거 좀 볼까요? 좀 보도록 합시다. 시험 뭡니까? 형식이란다. 형태가 좀 바뀌었죠. 그죠? 기입형 문제가 기입형하고 논술형 문제가 줄고, 논술형이 한 문제로 줄었습니다. 배점은 동일하게 10점 적용하고 있는 거 보니까 쓰는 양은 기존 시험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부담은 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가 서술형이 문항수도 늘어나고, 배점도 늘어났죠. 배점도 늘어나고,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서술형에서 승부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서술형은 사실상 이론에 대한 은밀한 이해를 묻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시면 논술보다는 훨씬 쓰기가 쉽죠. 아무래도 논술보다는 훨씬 쓰기가 쉽습니다. 쓰기가 쉽기 때문에 무슨 논리적 글쓰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묻는 것에 대한 답답형의 대답만 기술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시험 부담이 줄었다? 아니지, 준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시험은 시험 형태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경쟁률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지. 경쟁률 때문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죠? 다들 열심히 공부하죠. 그런데 문제가 적게 뽑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이 월등히 뛰어난 레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떨어지신 분이 물론 편차는 있겠지만 노력을 덜 했다거나 아니면 수준이 많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경쟁률인데, 자, 어쨌든 경쟁률을 뚫어내야 되겠죠. 자, 교육론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배점 비중이 가장 큽니다. 큰 영역입니다. 윤리 파트도 있고, 정치, 사회, 사상 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교과교육론 파트도 있는데, 출제 비율이 여기가 제일 높죠. 여기가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은데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역은 윤리학이나 아니면 사회사상 파트만큼 이론적인 내용이 많은 데는 아닙니다. 그만큼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좀 점수를 얻는데 어떤 용이한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이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철학과 출신입니다. 사범대 출신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교직이라는 것도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이 영역은 전혀 모르는 영역이었습니다. 전혀. 미지의 영역, 신비로운 영역이고, 게다가 관심도 없는 영역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이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익숙하니까, 여기에 대해 제가 익숙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 세 파트에 대한 공부를 해본 결과 여기가 가장 쉬웠습니다. 이 파트가. 제가 서문대 출신도 아닌데도 이렇게 책 같은 거 쌓아놓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저 파트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철학과 출신이니까 이 영역은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해서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트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않았으니까 너무 상당수 분들은 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상당수 분들 사범대학을 나오고 윤리교육과를 나오신 분들일 테니까 이 파트에 대한 공부도 학부 때부터 상당히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리학이나 아니면 정치, 사회, 사상 파트보다 접근하기가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보충 자료를 보시면 교과교육론 평가 영역 및 기출 영역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것 다음에 예전 시험 기간에 공청회 자료라고 이야기되었던 어디 부분에서 출제하겠다라고 자료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좀 종합해서
종합해서 제가 뭐 만들어 봤는데 거의 대부분 이 영역 내에서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 출제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뭐 여러분들 그 출제 영역이라고 되게 평가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제시되어 있는 학자들이나 이론들에 대한 공부는 하고 시험에 들어가야 좀 뭐 시험에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옆에 그 기출 문제는 그 시험제도 바뀐 이유만 좀 그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쭉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뭐 고루고루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각 영역에 범주마다 골고루 출제하고 있으니까 보시고 뭐 시험 준비를 하실 때 요 영역에 있는 분들은 좀 이론적인 내용들을 확인을 해두시고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더 긴 이야기는 말씀드릴 거 없고 바로 그 이론 파트부터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 교육론 볼 텐데요. 제일 먼저 그 뭐 일부 되어 있고 도덕 발달 심리학 도덕 교육론 되어 있고 제일 먼저 보실 분은 프로이트입니다. 자, 프로이트가 되겠습니다. 뭐 그 정신 분석학의 뭘까요? 창설자라 그래야 될까요? 자고 유태인이죠. 그래서 2차 대전 때 뭐 상당히 곤욕을 치렀던 분이고 그 독일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분이고 그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그 의사입니다. 이분은 의사고 원래는 집안에서 법대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유태인 집안은 애가 태어나고 그 애가 똑똑하면 대부분 그 법대를 보내려고 했어요. 유태인들은 뭐 아니면은 금융 뭐 장사꾼으로 키우든지 했을 텐데 그 대학 들어가서 그 의과대학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뭐 그쪽으로 전향했던 분인데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의사기 때문에 이분이 뭐 도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윤리 사상이라 좀 규범 윤리학자라든지 뭐 그런 분은 절대 아니고 또한 무슨 뭐 도덕 교육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분도 아니고요. 대신에 이분의 이론이 이후에 오히려 임상보다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정신 치료를 하는데 사용되기보다는 현대에 와선 그 사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인문학이나 이런 데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프로이트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뭐 그 대표적으로 철학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철학에도 아마 프로이트가 없었으면 현대 구조주의나 아니면은 뭐 그 해체주의 같은 그 조류들 있잖아요. 조류들이 나오기가 좀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근대에 이런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주 이성 중심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이런 전통들이 있는데 이게 프로이트에 의해서 거의 완벽하게 파괴가 됩니다. 거의 완벽하게. 왜냐하면 그 소위 의식 철학 그리고 그 의식을 중심에 둔 철학들 있잖아요. 사상들이 거의 완벽하게 무너지죠. 왜냐하면 이 무의식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우리 마음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도 자명하지 않다는 게 드러나요.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의 이론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데카르트는 아니면 그 경험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크도 마찬가지인데 데카르트도 그렇고 로크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관념을 분석하는 겁니다. 관념의 기원이라든지 관념의 성격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한다라고 했을 때 사유할 때 가지고 사용하는 그 개념 관념을 분석하고 그것의 기원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를 통해 도대체 진리의 기반이 무엇인지 진리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확립하려고 했던 게 경험론자든 합리론자든 마찬가지고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정신기관은 결국 이성이었고 그리고 이때 관념을 찾아 나가려고 그러니까 관념의 기원, 관념의 성격 이런 걸 밝히고자 했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관념은 무엇이었냐면 결국은 모든 지식의 진리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가장 자명한 관념들 명백한 자명한 관념들이 뭘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가가 문제였습니다. 그거는 합리론이든 경험론이든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식에 주어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자명하게 인식되고 있고
의식되고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프로이트가 등장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는 사건들이 우리 의식 안에서 자명하지 않다라는 게 드는. 이렇게 되면 그 근대적인 사유 체계가 일순간에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그 이후에 인문학이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교육론에도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 자신이 교육학자라든지 뭐 도덕 교육론자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이트에게 도덕은 일종의 병리적 현상입니다. 병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소위 문명화된 도덕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거의 뭐 치명적인 병이랄까요? 그 병을 안겨다주는 원인이 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 자신이 무슨 그 도덕 교육론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대신에 프로이트의 이론이 이후에 그 뭐 여러 인문학 영역도 그렇고 아마 교육론의 영역에서도 영향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아마 언급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자, 일단 프로이트를 다루려면 먼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프로이트의 기본 생각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프로이트의 인간 본성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회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본능, 또 성적 본능을 본질로 하는,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 있는 공격 본능을 본질로 하는 그것에 의해 추동되는 이 성적 본능, 다음 뭐 이와 연관되어 있는 공격 본능에 의해 추동되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형태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뭐 읽어보시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의식 영역에 존재하는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 즉 성적 충동에 의해 움직이는 이기적이고 부도덕하며 반사회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비합리적이고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그런 성향, 그런 자연적 성향을 타고나는 게 인간이다. 자, 그리고 이런 성적 본능, 공격 본능, 아주 부도덕하고 매우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반사회적인 이런 본능들 있잖아요. 이런 본능 나중에 무의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본능에 의해 인간의 행위들이 대부분 추동된다는. 따라서 이게 인간 행위를 이끄는 그 동기가 되고, 인간 행위를 이끌어 나가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근대에서 뭐 칸트 같은 사람들이 칭송했죠. 그죠? 자율적 인간이라든지. 칸트한테 자율적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자기의 경량성 내지는 자연적 경량성을 초월해서 그걸 넘어서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도덕 원리에 따라 자기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도덕에 있어서 원인이 되는 주체가 되는, 원인으로서 주체가 되는 그런 게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프로이트는 인간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근대 칸트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자율적 존재라든지 자유의지라든지 이런 개념은 인간에게 통용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자율성, 자유의지 뭐 이런 개념들 있죠. 그래서 자유의지, 자발성, 뭐 인간적인 책임감, 자기결정 이런 같은 개념들 있죠. 이 개념은 자연적 인간에게 적용될 수 없는 개념이다. 적용될 수 없는 개념이다. 인간에게 적용될 수 없는 개념이다. 자, 인간 본성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프로이트 자신한테,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할 때 인간이 부정적인 본성을 가지고 이건 아마 그런 그 범주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프로이트한테 이건 그냥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에 도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 본성은 굉장히 부정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게 프로이트의 근본 생각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고요. 자,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성격, 인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지금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인성이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정신이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 프로이트가 어떻게 인간 정신을 분석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정신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간 정신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봅니다. 두 번째 제목이 정신의 세 수준과 인성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고, 첩보 2-1로 정신의 세 수준 되어 있을 겁니다. 의식, 전의식, 무의식.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삼각형으로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측면이 의식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사유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여러분이 명확하게 자각하고 있는 정신의 부분. 그렇죠?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여러분의 의식 속에 무엇인가 계속 떠오르죠? 자의식을 동반해서 떠오르고,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자명하게 인식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의식이라고 불러요. 자, 뭐 교재에 따라 보시면 의식은 그 순간 알아차릴 수 있는 사고, 감정, 행동 등의 의식적 경험을 점유하고 있는 정신의 영역,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의식이라면 전의식은 이거를 뭐 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이라고 있는데, 원래 인간이 그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경험한 내용들이 이렇게, 요 부분이 무의식은 좀 다시 설명드리고, 경험한 내용들이 이렇게 무의식에 잠재가 됩니다. 물론 무의식 안에 선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무의식은 선천적인 부분과 후천적인 부분 모두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아류아식처럼 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데, 원래 프로이트 영역학이나 심리학 보시면, 어떤 학파들, 우리 기억은, 우리가 그 세계와의 경험 속에서, 그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은 모두 무의식에 잠재되지,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다 잠재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요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무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다라면, 이렇게 나눠 봤을 때 그 의식의 지평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의식되지 않다가 어떤 삶의 계기가 주어졌을 경우에 우리 의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기억의 형태로 올라오는 것 있죠? 기억의 형태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걸 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영어로 아마 메모리가 있을 텐데, 이걸 기억이라고 부르고, 영어에도 그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불어에 헐레베라는 동사가 있는데, 요건 레베는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상기할 때 이렇게 기자가 일어날 기자 아닙니까? 그죠? 일어나다인데 다시 일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무의식에 잠재되었다가 어떤 삶의 계기에서 다시 의식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그런 영역을 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전의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전의식은 의식 밖에 있으나 쉽게 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억을 포함하고 있는 정신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양 애들은 적어도 요 두 단어를 구분해서 씁니다. 요거는 그냥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의식되지 않다, 의식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헐레베는 그것 중에 현재 내 의식이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통 조단어로 쓰는데, 어쨌든 간에 전의식은 요 무의식의 최표층에 있다가 삶의 어떤 계기 때문에 이렇게 의식으로 다시 등장하는 것, 그걸 전의식이라고 부르고, 자, 무의식은 의식으로부터 벗어나 의식적 자각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의식으로부터나 의식적 자각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식이고, 공시형수는 인식이고, 모든 의식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의식하고 있죠. 의식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 사고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리고 자명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의식하고 있는 것들은 언제나 자의식을 동반합니다. 자의식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언명을 할 때는 주어를 빼고 있지만 언제나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무의식은 결국 자의식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자의식이 동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식의 지평 속에 드러나지 않는 것,
의식의 지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명하게 그것을 인식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자명하게 그걸 인식할 수 없는 것들, 소위 의식으로부터 벗어나 의식적 자각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인간의 정신활동과 행동을 통제하고 이끌어 나가는 무의식적 동기적 요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의식의 특징은 무자각입니다. 우리가 자명하고 분명하게 자각할 수가 없는 것. 자각할 수가 없고, 둘째, 중요한 게 프로이트의 발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의식과 관련해서 우리 행위를 통제하고 이끌어 나가는 동기적 요소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는 무의식. 자, 우리 행위를 이끌어 나가는 동기적 요소가 담겨 있는, 그걸 저장하고 있는 곳. 이게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이고. 자, 요 동기적 요소는 조금 이따 다시 보시겠지만, 좀 자세히 보시겠지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인간의 행동과 자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이끌어 나가는 동기적 요소가 무의식의 내재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 의해 의식적으로 자각이 안 돼요. 그런데 무의식에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는 것 같고 우리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자각할 수 없는 어떤 동기에 의해 우리가 이끌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자율적 인간, 자기결정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동기적 요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선천적 요소하고 후천적 요소가 있는데요. 선천적인 요소와 후천적인 요소가 있는데 선천적인 요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 어떤 성적 본능, 공격 본능 같은 거 있죠. 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소위 나중에 아마 원자라고 이야기가 될 텐데 그 원자 성적 충동을 본질로 이런 본능들 있잖아요. 요게 무의식에 선천적으로 담겨져 있고 다음에 후천적인 게 있습니다. 후천적 요소가 있습니다. 후천적 요소. 그러니까 이후에 세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후천적으로 성립하고 그 성립된 게 무의식에 잠재된 것이 하나 있거든요. 초자입니다. 초자도 무자의 무의식에 포함됩니다. 초자. 자, 요게 인간 행위를 이끌어 나가고 규제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우리가 현재 의식에서 드러나는 것, 여러 가지 것들, 자명하게 인식하는 것들과는 달리 의식적으로 자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이끌어 나가는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동기적 요소입니다. 인간의 거의 대부분의 행동은 이것에 의해 이끌어져 나간다. 이것에 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각이 안 됩니다. 저게 의식적으로 자각이 안 돼요. 자각이 안 되고,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 같은 거 보시면 이런 말을 하죠. 꿈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무의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확보하기, 알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거든요. 꿈에서는 이 무의식에 들어있던 것들이 잠잘 때는 의식 작용이 좀 이렇게 죽잖아요. 그죠? 죽는다 보다도 조금 중단이 되는 상황인데,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지만, 그 상황에서 이게 의식의 이 표층을 뚫고 올라옵니다. 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뚫고 올라올 때 원형 그대로 올라오질 않아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이걸 의식의 표층을 뚫고 올라올 때는 변형이 되는 방식으로 올라옵니다. 변형이 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성적 충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른다든지, 프로이트의 대부분 얘들 보면 계단 오르기, 다음에 물고기 이런 거 나오면 전부 성욕의 표현들입니다. 성욕의 표현들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변형되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말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자명하게 인식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의식의 기본
성격입니다. 그래서 주 1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주 1에도 기술되어 있지만 결국 이게 이 무의식 있잖아요. 이런 동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행동, 우리 인간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발생시키고 이끌어 나가는 사실상 원동력입니다. 원동력이 무의식에 있지 의식에 있지 않다는, 무의식에 있지 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의식에 있지 않다라는 것. 자, 그래서 주 1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정신활동과 행동을 이야기하는 원동력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다.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선천적으로 혹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무의식에 내재하는 동기나 목표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정신활동이나 심리현상, 행동들 중에서 원인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자유의지, 그러니까 뭐 자기 스스로 원인이 되는 그런 자유의지라든지 자율성 개념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근대성을 전복시켰다는지 이해되시겠죠? 근대는 전부 의식의 사상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의식 철학입니다. 의식을 중심을 두고 그 의식이 그 인간을 이끌어 나간다. 쉽게 말해서 이끌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칸트입니다. 칸트인데 프로이트는 아니다. 의식은 아무 역할도 못합니다.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인간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무의식이지 의식이 아니다라는 게 이분의 생각입니다. 자, 정신을 구성하는 세 영역, 세 수준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지어 이제 인성의 요소에 대해 프로이트가 이야기를 하는데 인성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기출 문제 보면 인성 관련해가지고 한번 출제된 적도 있고 하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인성은 크게 그 정신과 마찬가지로 크게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 세 요소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 중에 먼저 하나가 선천적으로 있고 나중에 그것으로부터 다른 것들이 분화되어 나오는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거든요. 자, 인성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네요. 인성의 구성 요소 되어 있고 원자, 이드라고 불렸죠. 원초아라고 이야기되기도 하고, 다음에 자, 많이들 이야기하는 자 있죠. 자, 영어로는 자 어떻게 쓰죠? 자를 어떻게 쓰죠? 영어로? myself 이렇게 씁니까? 아니면 대문자 I 이렇게 쓰나요? 대문자 I로 이렇게 쓰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자, 다음에 초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 내지는 원초와 자, 초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인간에게 선천적인 거, 이 인성의 세 요소 중에 인간의 인성을 구성하는 세 요소 중에 인간에게 선천적인 건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원자만, 그리고 우리 인성을 구성하는, 태어날 때부터 딱 태어나는 순간 우리 인성을 구성하는 유일한 요소는 원자입니다. 원자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원자의 특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정의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줄. 첫째, 원자란 무의식에 자리하는 생득적, 본능적, 원초적 욕구와 충동의 총체. 빙산이 삼각형일 필요는 없죠. 그렇죠? 빙산이 삼각형일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삼각형인 빙산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 의식, 전의식, 표층, 무의식의 표층에 붙어 있는 전의식, 다음에 무의식인데, 자, 인간이 딱 태어나면 태어난 신생아가 가지고 있는 인성의 유일한 요소는 원자입니다. 원자고 그 원자는 요 무의식 안에 포함됩니다. 무의식 안에 담겨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원자인데, 아까 무의식의 인간 행위를 이끄는 두 가지 동기적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본능. 성적 충동 같은 본능 있죠? 자, 그런 욕구와 본능의 총체. 그걸 생득적이고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욕구와 충동의 총체. 욕구, 충동의, 물론 본능적입니다.
충동의 총체. 요걸 원자라 부른다. 원자라 부른다. 자, 총체로서 내외적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의 해소와 욕구의 즉각적인 충족을 활동 목표로 삼는 인성의 한 요소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욕구와 충동의 총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세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그래서 뭐 다르게 하면 이 친구는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의 유일한 목표가 이걸 충족시키는 겁니다. 활동에, 그러니까 성적 충동들을 충족시키는 것. 성적 충동, 충족시키는 것. 물론, 그 연령대마다 그 리비도 에너지, 성적 에너지가 발산되는 지대는 다 따로 있지만, 신체상 지대는 다 따로 있지만, 어쨌든 간에 크게 이야기해서, 뭐, 구강기 때는 입이고 뭐 있잖아요. 그죠? 크게 이야기해서 이 원자의 유일한 활동 목표는 저런 욕구와 충동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우리 내부에서 긴장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 긴장들을 즉시 해소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충동을 즉각적으로 해소시키려는 것을 유일한 활동 목표로 삼는 모습이군요. 자, 따라서 그게 활동 목표예요. 원자의 활동 목표는 욕구의 충족입니다. 즉각적인 충족. 그것도 이렇게 이성을 가진 존재자들은 어떤 욕구가 생겼을 때, 그걸 미루기도 하고, 아니면 더 큰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 그걸 제거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비합리적 요소입니다. 얘는 사유를 못해요. 사유를 못하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생겨난 욕구를 지연시키거나 미루질 않아요. 생겨난 욕구들, 아니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충동들 있잖아요. 그 충동들이 생겨났을 때 그걸 즉각적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즉각적으로. 이건 그 비합리적인 요소예요. 인성을 구성하는. 자, 그것도 아주 즉각적인 그 해소, 그 만족 추구합니다. 따라서 이 친구가 요 원자의 활동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활동 목표로 잡고 있는 원자가 자신의 원리로 삼고 있는 그 활동 원리가 있어요. 원자가 활동하는 원리, 그 원리의 명칭을 쾌락 원리라고 부릅니다. 쾌락 원리. 쾌락 원리라고 부릅니다. 아마 그 다음 줄에 있을 때 둘째, 원자는 본능적인 욕구와 충족의 즉각적인 충족을 추구하는, 자, 이게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죠? 쾌락 원리에 따라 활동한다. 따라서 원자의 활동은 현실 세계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도덕적 고려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성의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요소입니다. 인성의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요소. 자, 우리 이렇게 인성이 있다라면 이제 원자가 있을 텐데 이게 태어난 인간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인성의 요소입니다. 이 선천적인 요소이고 또한 이건 사유하지 못합니다.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요소. 그래서 자연적 인간의 성향, 인간의 본성에 대한 프로이트의 입장은 아까 살펴봤던 그런 입장이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런 게 원자다. 자, 이 원자로부터 일정 인간이 발달하는 과정에 자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아는 원래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인성 요소. 이게 원자가 있다가 어떤 관계하에서 자아가 그 원자로부터 분화되어 나오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후천적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요소로 우리 자아를 한번 봅시다. 자아가 있는데 학대받는 어머니입니다. 자아는. 얘는 언제나 프로이트의 관점에 의하면 자아는 언제나 고통 속에 있어요. 언제나 학대받아요. 자아는 언제나 프로이트의 그 심리성적 발달 과정에서 등장하는 개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개념 중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찌릿한 개념, 개념 중에 하나가 그 학대받는 어머니.
학대받는 어머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자아는 그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이건 학대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학대 속에 놓여 있고 프로이트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전부 사디스트다. 그리고 사디스트는 누굴 때릴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맞고 다니는 친구입니다. 맨날 맞고 다니는 친구가 자아인데, 자, 이 자아는 여러분들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근대 사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의식 철학이라고, 만약 철학이라면 철학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자아 철학입니다. 자아 중심 철학이에요. 자아를 중심에 두고 사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 중심 철학인데, 그래서 이 자아가 무엇이냐에 대한 근대 사상가들을 보시면 휴미든 그렇고 데카르트든 넣은 이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들은 필수적으로 요 논의에 개입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그래서 휴մ 같은 경우는 그냥 관념의 다발이죠. 이 관념의 다발이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로크 같은 경우는 기억의 총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의 연속. 기억의 연속하고, 아까 프로이트가 데카르트적 전통을 붕괴시켰다 했잖아요. 데카르트한테는 자아는 일종의 실체자아입니다. 실체자아예요. 이게 본유관념을 담고 있는 주체예요. 하기 때문에 본유관념이 선천적이듯이 이 자아가 선천적 성격을 가져요. 자아가 선천성을 가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데카르트가 했는데, 자, 프로이트가 이런 데카르트적인 자아 개념도 붕괴시켜버립니다. 선천적이지 않다, 이런 자아는. 않다. 붕괴시키는데요. 자,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아에 대한. 첫째, 자아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의식적 자각을 통해 환경이 부과하는 기회와 제한 내에서 원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현실적 방법을 제공하는 인성의 한 요소. 자, 인간의 일정 정도의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그 중간에 등장하는 게 자아입니다. 자아거든요. 소위 자의식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의식. 자아란, 여러분 여러분한테 자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아 본 적이 있으신 분? 자아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자아는 경험되는 게 아니죠? 그냥 내적으로 의식될 뿐입니다. 그래서 자아라 했을 땐 자의식, 거기 동의어입니다. 자아는 그냥 의식되는 주체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여러분 자아 분열도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분열도 일어나고, 분열이 오래 지속되면은 병원 가셔야 되는데, 자, 자의식이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의식입니다. 아이에 대한 의식인데, 자, 모든 인식은 요걸 동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의식을 동반하지 않으면 인식이 안 됩니다. 자의식을 동반하지 않으면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아마 이 단어를 썼다가 지운 적이 있을 텐데, 이게 인식이라는 단어인데, 꽁시형스러 영어로는 발음 좀 못하겠고, 이게 이게 접두사가 있고, 시형스는 아시죠? 사이언스. 알미란 뜻이고, 커는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죠. 요새도 그런 책 보십니까? 보케블러리 22,000? 요새는 안 보시나요? 그런 거? 민망하네. 그 책 이렇게 목차 보시면, 예전에 저도 목차 보시면은 라틴어 접두사, 헬라스어 접두사,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기 좋게 되어 있는데, 이건 커는 뭡니까? 그게 상식이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셨잖아요. 상식 아닙니까? 그죠? 뭡니까, 이거? 이거 위드입니다. 그죠? 라틴어 접두사 아닙니까? 위드거든요. 그래서 알은, 이게 인식이라는 말인데, 알은 언제나 무엇과 더불어서 암입니다. 무엇과 더불어. 이때 뭐겠습니까? 이건 아이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자의식을 동반하지 않으면 여러분 의식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겁니다.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돈다. 이런 문장을 쓰죠. 근데 이 문장을 쓰잖아요. 이 문장은 가장 완전한 문장은 뭐냐면, 태양이 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나는 생각한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약에서 대절 이하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이게 포함되지 않으면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이든 인식이 불가능하거든요. 소위 자의식이 생겨나지 않으면
나라는 게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의식을 하는 건데 인식이 안 되면. 자, 이게 자아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거든요. 자, 자아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아란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의식적 자각, 이게 특징입니다. 명확한 의식적 자각. 명확한 의식적 자각, 이게 특징이고, 자, 원자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원자부터 봤잖아요. 자, 나머지 하나 초자가 남아있는데 초자는 가장 마지막에 생깁니다. 초자는 가장 마지막에 생겨요. 자, 원자가 제일 먼저 선천적인 요소이고, 요게 나중에 발달 과정에 자아가 생겨요. 자아의 기본 특징은 뭐냐면, 그 세계에 대한 명확한 의식적 자각을 부여해준다. 그래서 인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합리적인 요소입니다. 합리적인 요소거든요. 인식적 요소라는 거죠. 자, 그게 특징인데 원자와의 관계에서는 얘의 활동 목표는 뭐였습니까? 욕구와 충동의 즉각적 만족이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세계를 고려하지 못해요. 이 비합리적 요소라서 세계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이 세계에 무엇인지라든지, 아니면 그 충동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충동을 세계 속에서 실현하고자 할 때 그걸 가로막고 있는 장애율 내지는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다 아버지 사랑하셨고 어머니 사랑하셨잖아요. 이때 사랑은 그 플라토닉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으로 사랑을 하셨어요. 그죠? 했다 그럽니다, 프로이트가. 다 그 어머니나 아버지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두려워하면 병이 돼요. 프로이트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친상간의 욕구는 자, 이건 그냥 프로이트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다 있어요. 자, 이거는 원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원자로부터 나와요. 원자는 저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려고 그래요. 저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환경이 용서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죠. 근데 원자는 그 환경을 고려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려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왜? 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인식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의식을 동반해야 돼요. 자의식이 동반되지 않으면 인식이 안 됩니다. 인식이 안 돼요. 자, 없다. 이걸 충족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환경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자, 환경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존재는 자아예요. 따라서 자아와 원자와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설정되냐면, 얘는 자아에게, 아까 자아는 학대받는다 그랬죠? 끊임없이 이걸 충족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요구하고, 자아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관계에서 자아가 하는 역할은 이 충동이 현실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합니다. 내지는 만약 없다라면 지체시키거나 제어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아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의식적 자각을 통해 환경이 부과하는 기회와 제한 내에서의 원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현실적 방법을 제공한다. 자, 이게 그 원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가 수행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괴롭죠. 자아는. 자, 두 번째로 보세요. 자아는 아동에게 최초의 도덕감, 곧 사회적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과 관습에 관한 인지와 사회의 규칙과 관습을 파괴하는 행동에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자각을 제공합니다. 왜?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의식적 자각이 가능한 요소입니다. 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과 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의식적 자각을 부여해 주는 것이 자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역할.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그 사회 구성원들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규범들, 규칙들,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자각을 가져다 주는 요소가 바로 자아입니다. 자, 아까 그 원자의 활동 원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쾌락 원리죠. 쾌락 원리는 어떤 성격을 가집니까?
다른 무엇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욕구와 충동을 즉각적으로 만족시키려는 원리, 그런 활동 원리가 쾌락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아는 그런 원리를 따르지 않죠. 자아의 세 번째 특징은 쾌락 원리가 아니라 소위 현실 원리에 따라 활동한다. 현실 원리에 따라 활동한다. 자, 현실 원리가 뭘까 봅시다. 자아는 발생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실제 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원자로부터 나오는 본능적 원초적 에너지의 방출을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실 원리에 따라 활동한다. 현실 원리에 따라 활동한다. 자, 요 점이 원자와 자아의 근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근본 차이점이 될 거고요. 자, 이게 자아라면 이제 인성의 나머지 요소입니다. 초자인데 아마 도덕 교육론과 관련해선 도덕 교육을 직업으로 직업이죠. 직업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보면 초자입니다. 자, 자아를 학대하는 또 한 요소입니다. 자아를 학대하는 또 하나의 요소인데요. 자, 이 초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초자는 첫째, 무의식 속에 작동하는 인성의 도덕적 부분. 이 삼각형을 자꾸 지우면 안 되겠구나. 자, 이거 의식. 자아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아가 무의식에 있을 수 없어요. 의식인데 자아는 여기에 포함되고 여기에 원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랬죠. 초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초자도 여기에 들어간다. 아까 왜 그 무의식이란 인간 행위를 규제하고 이끄는 본능적 동기적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선천적 요소가 원자, 그리고 소위 성적 충동, 그렇죠? 성적 본능 이런 게 있고, 다음에 후천적 요소가 지금 이야기하는 초자입니다. 이게 후천적 요소라는 이유는요, 원자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난 인간은 개인이 일정 정도의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후천적으로 형성되어 무의식에 잠재된다는 이야기죠. 자, 초자는 무의식 속에 작동하는 인성인데 요거는 인성의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부분이었잖아요. 도덕적인 요소였잖아요. 자아는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세계에 대해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자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분이라면 이성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겠죠. 우리가 보통 의식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의식, 이성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현재 의식 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과 그것의 산물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고, 이성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보통 이성적인 부분이라 그러면 여기에만 포함되겠죠. 자, 되고, 소위 인지적인 작용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건 그냥 충동이고, 그냥 저기 감정, 정서죠. 충동이고, 이런 것들이고, 자, 초자는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인성을 구성하는. 도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도덕적인 부분인지 보도록 할게요. 부분으로서 도덕적 명령을 분출하는 동기 혹은 기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여요. 자, 원자, 초자가 되어 있고, 얘는 동네북이고, 얘는 동네북이에요. 그리고 자는, 자, 이쪽으로부터는 이런 요구를 받고 있고, 충동을 충족시켜라. 내가 지금 욕구 충동 이런 거 충족시켜라는 요구를 받고 있고, 이쪽으로부터는 도덕적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인 욕구, 그러니까 도덕적 명령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자, 물론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프로이트의 기본 관점은 뭐냐면 자아는 이 둘 사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도 힘이 있고 얘도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힘이 있는데 자아는 이 둘의 힘을 능가할 수 없어요. 프로이트의 관점에. 절대로 능가할 수 없어요. 나중에 에릭슨 보면 아실 텐데 에릭슨은 자아의 힘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해서 그 자아가 자아는 힘이 있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아는 힘이 있고, 그 힘을 통해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간다라는 게 에릭슨의 기본 생각인데, 프로이트는 기본적으로 이 자아가 이 사이에 끼어 있고 이 자아의 힘은 이 둘의 힘을 능가할 수 없다고 봐요. 이 둘의 힘을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적인 프로이트의 기본 생각입니다. 능가할 수가 없어요. 능가할 수가 없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도덕적인 부분으로 자에게 도덕적 명령을 분출해야 됩니다. 자, 초자, 둘째 초자는 우선 부모 그리고 이후 권위 있는 성인에 의해 아동에 부과된 사회적 가치, 억제적, 구속적, 금지적 기준이 내면화된 것으로 자아, 이상과 양심이라는 두 개의 하위 체계로 구성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초자가 지금 초자의 형성 방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느냐. 원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생겨난 것인데 가장 중요하게는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허용과 금지의 기준, 소위 도덕체계죠. 근데 사실상 이거는 그 사회의 도덕체계예요. 그 사회의 도덕체계가 인성 속에 내면화되어 통합된 겁니다. 거기 뭐 부모 그리고 권위 있는 성인의 아동에 부과되면 사회적 가치, 억제적, 구속적, 금지적 기준 뭐 이런 거 돼 있죠. 크게 이야기해서 그 사회의 도덕체계가 이 인성 속에 수용되어서 이 인성에서 수용되어서 인성에 내면화되어 인성 안에 통합된 것. 이게 초자입니다. 초자. 자,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 초자란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발달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하잖아요. 특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도덕체계, 사실상 사회의 도덕체계, 그 체계가 내면화되어 인성 속에 통합된 것. 그리고 어디에 존재하죠? 의식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디요? 무의식에 존재하는. 자, 그걸 초자라 하는데 이렇게 통합되게 되면 요 통합된 게 초자인데, 여기 초자인데 내면화되어 통합된 게 초자인데, 이 초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구성된다. 양심. 자, 요 두 가지는 초자를 구성하는 두 요소가 되겠습니다. 두 요소로 되고요. 요 양심과 자아 이상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그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초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 관련된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자, 요거는 요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인성은 지금 이제 초자까지 형성이 되면 인성은 이제 세 요소로 구성되게 됩니다. 원자, 자아, 초자로 구성되는데, 자, 초자가 요 두 요소와 관련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면, 첫째, 초자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원자의 충동을 완벽하게 제지하고자 하는 기능을 합니다.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자아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였는지 아시겠죠? 자아가 있고, 실제로 여기 자아는 의식의 영역에 속하지만 이 무의식 영역 안에서 인심도심, 그 뇌자송설은요,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데, 뇌자송이 무의식에서 일어나면 더욱더 괴로워지죠, 이거. 그렇죠? 무의식 안에는 지금 초자까지 형성되면 원자가 있고 초자가 있는데, 얘들은 그 화해나 조화가 불가능해요. 화해와 조화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실상 화해와 조화를 시켜내는 기제는 자아입니다. 자아가 시켜내야 되는데, 에릭슨과 프로이트의 가장 큰 특징, 아까 설명했죠. 자아가 완벽하게 그걸 수행할 수 없어요. 프로이트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에릭슨의 아이디어는, 에릭슨 스스로 나중에 보시면 에릭슨 스스로도 나는 프로이트가 했던 말 이상을 하지 않았다고 에릭슨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프로이트한테도 그런 아이디어는 있어요. 이 자아가 이걸 조절을 해내야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프로이트가 그런 관점에서 프로이트가 자아의 힘을 강조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러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자아는 이 힘을 압도할 수가 없어요. 이 두 무의식에 존재하는 이 두 힘을 압도할 수 없거든요. 자, 얘 둘이고, 그리고 이 무의식에 존재하는 초자와 원자는 사실상 인간 행위를 이끌어 나가는 동기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 안에 우리 행위를 결정하려 드는 두 요소가, 그리고 그것도 조화가 거의 불가능한 두 요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방향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자, 이게 조절이 제대로 안 되면 병리적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병리적 현상으로 드러나요. 자, 어쨌든 간에 요 안에서 이 무의식 안에서 초자는 원자와 관련해서 얘는 아주 엄격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주 엄격한 아버지고,
이렇게 엄격한 아버지고 이 원자는 그 망나니 아들 내지는 딸 이렇게 그냥 자기 그냥 욕구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고삐 풀린 딸, 아들 뭐 이런 자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아버지는 끊임없이 얘를 제지하려고 하는 그 관계를 형성하고요. 그 관계를 형성하고 다음에 이건 뭐 사실상 엄격한 아버지를 해도 됩니다. 프로이트가 여기를 그 아버지의 목소리라고 부르니까 이 초자를 아버지의 목소리라고 부르니까요. 어쨌든 간에 자, 두 번째로 초자는 자 이제 이것과 이것 사이의 관계인데 초자와 자 사이의 관계에서 합리적 고려보다는 도덕적 고려를 우선하라고 명령합니다. 초자, 자와 원자의 관계 속에서 원자의 충동을 그 관계 속에서 자아가 하는 역할은 원자의 충동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 초자하는 자아에게 그와 같은 합리적 고려 내지는 뭐 예를 들어 충동은 이기적이거든요. 근데 이기적인 어떤 목표를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엄격한 도덕 그 체계, 도덕 규범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자아에게 소위 말해서 뭐겠습니까? 원자의 충동을 무시하라는 거죠. 무시하라고 요구를 하죠. 무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병리 현상이 나타나죠. 병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 여러 사례들 듭니다. 그 역시 의사이기 때문에 그 마비 환자들 아니면 이상행위 환자들 치료하면서 조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사례를 듣는데 한 사례가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테이블이 있고 남편의 서재인데 테이블이 있고 예전에는 다 잉크 찍어서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 위에 붉은 잉크가 있고 이 옆방은 부인 방입니다. 부인 방이거든요. 이 부인이 갑자기 멀쩡하게 살다가 생활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 방으로 들어가서 잉크를 테이블 위에 쏟아버려요. 근데 자기 자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왜 내가 갑자기 욱 해가지고 가서 잉크를 확 쏟아버려요. 쏟아버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옵니다. 돌아버리고 하거든요. 이 환자 사례가 나옵니다. 이 환자 사례가 나오는데 프로이트에 보면 이 환자 사례가 뭐냐면 결혼을 하고 첫날 밤에 상당히 그 당시만 해도 유럽은 보수적이니까 첫날 밤에 이제 첫날 밤을 치러 가야 되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남자 되시는 분이 성불구예요. 그런데 그거는 남자 사회들한테 수치 아닙니까? 수치고 그 부르조아 가정에서 그 당시에 부르조아 가정에서는 이 첫날 밤을 치르고 나면 침대 시트에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부인이 처녀였다.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남아 있지 않으면 하인들을 통해 퍼져요. 그 여자 정숙하지 못한 여자였어요. 이렇게 쫙 퍼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니까 그 동네 이 상류층 모임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평판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침대 시트에다 붉은 잉크를 풀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뭐 프로이트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 부인에게 있는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생각되는 성적인 충동, 특히 그 보수적인 상류층 가정에서 부인이 해서는 안 되는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남편한테 적극적으로 뭐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남편이 성불공되니까 다른 남자를 뭐 만나고 싶다거나 이런 욕구들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이로부터. 그런데 무의식 내에서 초자가 그걸 계속 억누르면서 병리 현상이라도 갑자기 가가지고 붉은 잉크를 확 쏟고 돌아오고 붉은 잉크를 쏟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 이걸 통해 프로이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무의식 내에 요 둘을 싸워요. 그리고 초자는 자아에게 원자의 충동을 따르지 말 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요. 자, 세 번째로 초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 말, 행위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러니까 이건 지금 도덕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대충 타협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라는.
추구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게 초자가 인성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자, 인성 내에서 원자가 수행하는 기능은 뭐죠? 본능적 충동 욕구의 즉각적 만족. 자는 현실을 고려해서 그 원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찾기도 하고, 다음에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초자의 명령 있잖아요. 그걸 수용해서 그게 따르기도 하고, 소위 원자와 초자 사이에서, 그리고 여기에 또 그 객관적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 세 가지 사이에서 이걸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게 자아입니다.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자아고, 이 조절이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프로이트의 근본 생각은 얘는 이 요구들을 충족시킬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프로이트 이후에 프로이트의 세상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보시면 대부분 프로이트의 가장 완전한 제자는 그러니까 융이 아니고 락강입니다. 융은 오히려 프로이트 밑에 있다가 프로이트를 비판하면서 나갔고요. 프로이트를 비판하면서 나갔고, 그 현대의 그 락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락강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오히려 프로이트의 근본 생각을 가장 잘 수용하고 있는 사람은 락강입니다. 이 락강의 기본 태도는, 인간에 대한 기본 태도는 전부 인간은 정신병자예요. 이게 기본 정도의 차이 있지 다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이 구분 있잖아요. 이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거 푸크한테도 아마 보일 겁니다. 정상 비정상 개념은 아무 의미가, 이건 프로이트의 영향입니다. 프로이트의 영향이군요. 프로이트도 모든 인간은 사디스트랑 맺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자아가 이걸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정신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완벽하게 조절을 내지 못하거든요. 근데 에릭슨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좀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봅시다.